식물을 이용한 환경 정화 기술 파이토 리미디에이션. 이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무독화시키는 데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오염물질을 뿌리에 흡수해 양분으로 만드는 포플러부터 방사능 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을 빨아들이는 해바라기, 그리고 수질을 정화해주는 불의옥잠까지 식물의 환경 정화 능력은 인류에게 큰 힘이자 선물인데요. 앞으로 식물 환경 정화 기술은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될지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강규석입니다. 오늘은 식물을 이용한 환경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구 환경은 화석연료의 연소, 채광, 재련, 화학비료의 사용 및 생활하수 등으로 인해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속도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염된 토양의 개량을 위해 물리, 화학, 생물학적 방법들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오늘 알아볼 방법은 파이토 리메디에이션, 즉 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 기술입니다. 이것은 유해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시키고 무독화시키는데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식물 환경 정화는 저렴한 비용과 정화 과정에서 환경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식물 환경 정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초본 식물 중 환경 정화에 이용되는 식물을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주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수질 정화 초본 식물로 바로 불의 옥잠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문제 잡초 중 하나인 불의 옥잠을 이용하여 수질 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불의 옥잠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지방이 원산인 다년생 관상 식물입니다. 불의 옥잠은 외국에서 관계수로의 물 흐름을 막거나 배의 운항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강옥 위에 지나치게 무성히 자라 물고기 산란이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수력 발전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잡초로 취급하기도 하죠. 하지만 불의 옥잠을 투명한 어항 그릇에 물과 함께 넣어주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어항 속 물이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습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까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즉 불의 옥잠은 살아있는 수질 정화 장치인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불의 옥잠이 수질을 맑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불의 옥잠은 잎줄기에 공기 주머니가 달려 있어 물 주위에 떠서 살아가는데요. 불의 옥잠은 부영양화를 예방해 줍니다. 부영양화란 물속의 질소나 인 같은 영양소가 지나치게 증가해 조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따라서 과다하게 플랭크톤이 생겨나고 이 플랭크톤이 바다의 표면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해 수많은 해조류가 죽게 되죠. 이 부영양화 현상은 결국 생태계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데요. 1헥타르의 불의 옥잠은 1년에 2.2톤의 질소와 1.1톤의 인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럼 이 질소와 인은 불의 옥잠이 어느 곳에 저장될까요? 바로 세포 내 액포라는 공간인데요. 액포는 주머니 모양의 세포기관으로 세포 안에서 수용액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식물 안에서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 질소와 인이 저장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에도 소량 저장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흘러도 이 질소와 인은 대부분 세포 내에 머물러 있지만 간혹 일부가 누출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 불활성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무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매우 안전하죠. 불의 옥잠의 이러한 기능은 폐수를 깨끗한 물로 바꾸는 셈이 되는데요. 또한 다 자란 불의 옥잠은 물에서 얻은 질소와 인 그리고 칼로리가 풍부해서 이것을 퇴비로 만들면 좋은 천연비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질을 정화하는 초본 식물로는 불의 옥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식물은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강한 초본식물입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이 식물이 사람들을 주목시켰는데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오염된 연못을 정화하는 데 바로 이 식물이 놀라운 효과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어떤 식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당시 원전 인근 연못에 노출된 방사능 물질은 스트론튬과 세슘이었는데요. 스트론튬은 방사성 물질로서 음식물이나 공기에 의해 인체에 들어가면 골격 등에 축적되며 체외에 배출되는 속도가 대단히 느린데요. 위험도가 가장 높은 방사성 핵종의 하나로 원자폭탄, 수소폭탄 실험 후 떨어지는 재 속에 존재하죠. 또한 세슘은 일단 흡수되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주로 근육에 농축됩니다. 이것이 인체에 침투되면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죠. 과학자들은 이 위험한 물질이 누출된 곳에 해바라기를 다발로 묶어 연못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를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해바라기의 뿌리는 연못보다 수천 배 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독성 물질을 빨아들인 것이죠. 방사능보다 강한 식물의 힘을 보여준 사례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해바라기 액포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의 옥점과 같은 원리입니다. 액포는 식물 안에서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분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바라기의 체내에 흡수된 독성 물질이나 중금속이 바로 이 액포에 저장되고 이곳에 저장되면 해바라기에도 해가 없고 독성도 약화됩니다. 이렇듯 초본식물 중 대표적인 불의옥잠과 해바라기의 식물 환경 정화 능력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목본식물의 환경 정화 능력을 살펴볼까요? 목본식물은 초본식물에 비해 환경 정화에 좀 더 유리합니다. 바로 수명이 길고 몸집이 크기 때문인데요. 중금속 등 독성 물질을 초본식물보다 훨씬 더 뿌리에 오래 저장시킬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생존에도 문제가 없죠. 목본식물은 주로 뿌리에 중금속을 저장하는데요. 직접 뿌리에 저장하거나 유사 화합물 형태로 변형시켜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본식물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포플러입니다. 포플러는 뿌리가 지하 4.5m까지 생장하여 오염물질 흡수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증식이 용이하고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데요. 게다가 관리 비용이 저렴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질소나 인 같은 오염물질은 아주 미량일 경우는 오히려 생장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장에 저해를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오염물질을 포플러의 길고 넓게 퍼진 뿌리가 흡수해 저장하게 됩니다. 또는 이 오염물질을 양분으로 변형시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오염물질이 양분이 된다는 것은 뿌리가 흡수한 독성의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암모니아태 질소는 독성을 띠고 있지만 질산태 질소는 나무에 양분을 공급시켜 줄기 생장을 촉진시켜 주는데요. 포플러의 균근균이라는 공생균이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로 변형시켜줘 포플러에게 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포플러는 폐수 정화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포플러의 탁월한 증산 능력 때문입니다. 증산작용이란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물이 기체 상태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작용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식물의 광합성을 도와줍니다. 광합성에는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뿌리의 물이 잎으로 이동해야 물을 공급받을 수 있죠. 잎의 기공을 통해 세포에 있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 즉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 힘에 의해 뿌리의 물들이 물관을 따라 올라오게 되고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포플러는 일반적으로 하루 20에서 50kg의 물을 증산작용을 통하여 흡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같은 증산 능력으로 축산 폐수 또한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축산 폐수에는 다량의 암모니아태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플로는 이러한 독성 질소들을 질산태 질소라는 양분으로 흡수해 생장에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축산 폐수의 강한 산성을 낮춰주기도 하죠.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이나 축산 폐수를 제거하는 대안으로 포플러 나무를 활용한 환경 정화 기법이 획기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잡종 포플러인 현사시와 이태리 포플러를 식재한 포플러림에 양돈 폐수를 처리했는데요. 5년생 포플러 숲 1헥타르에서 연간 약 1140톤의 축산 폐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사시 이태리 포플러가 다른 포플러리보다 초기 생장이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가 어려도 폐수를 흡수하는 능력은 다른 포플러리에 비해 뛰어난 것이죠. 또한 포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변 완충림이 있는데요. 수변 완충림이란 하천변을 따라 교목, 관목, 초본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방의 침식으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거나 그늘을 형성하여 하천의 수온을 낮춰주고 수중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을 낙엽이나 낚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여 줍니다. 포플러, 버드나무 등은 생장이 빠른 속성 수종인데요. 생장이 왕성하고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변 완충림 조성에 유리한 것이죠. 실제로 수변 완충림이 설치된 제방은 농경지나 목초지 제방에 비해 침식이 80% 이상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야생 조류의 수가 8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본 식물의 환경 정화의 예로 포플러를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 살펴볼 목본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금속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인데요. 버드나무과인 호랑버들입니다. 폐광 지역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놓고 중금속 정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그중 이 호랑버들이 카드뮴과 아연을 정화하는데 5배, 10배 더 효과가 있었던 거죠. 호랑버들은 키가 작은 버드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들은 생장이 왕성하며 수염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광 지역의 토양에 잘 적응하죠. 따라서 이렇게 중금속 정화 능력이 뛰어난데요. 호랑버들 또한 앞으로 포플러처럼 그 정화 능력이 더욱 기대되는 목본 식물입니다. 앞으로 호랑버들 같은 환경 정화 식물을 더욱 더 연구해 친환경적으로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뛰어난 환경 정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알아봤는데요. 실제 이러한 환경 정화 식물에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오염 현장 주변에 자생하거나 분포 범위가 넓은 식물일 경우 유리한데요. 이러한 식물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식물이 대량으로 퍼질 수 있는지, 뿌리 구조는 어떤지 등의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과 극한 환경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표피가 두꺼운 뿌리를 가지는 식물은 표피가 얇은 식물보다 독성 물질이 많은 토양에서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 나와 있는 뿌리인 공기 뿌리가 잘 발달된 식물 역시 수질 정화 등에 유리하죠. 이러한 조건을 잘 충족해 식물 환경 정화에 널리 이용되는 목본류는 포플러, 묘려나무, 버드나무가 있고 땅에서 사는 초본류로는 프레어리 그래스, 즉 대초원에 있는 목초와 기무이털, 콩과 식물인 알팔파, 그리고 해바라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초본류로는 물채송화, 갈대, 부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불의옥점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생장이 왕성하여 오염물질을 흡수, 제거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뿌리 발달이 잘 이루어져 물관 같은 저장기관이 잘 발달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면 환경정화 식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 그 지역의 토양 오염 정화 식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식물의 환경 정화 능력은 수종 상호간뿐만 아니라 수종 내 품종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이나 교잡 등 전통적인 육종 기술 및 형질 전환 등 첨단 생물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환경 정화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품종을 오염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식물 환경 정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현재 중금속에 대한 저항성 및 중금속 축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이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한 GMO 식물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중금속 흡수 경로를 연구하면 중금속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식물체를 개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YCF1 단백질을 볼까요? 이 단백질은 액포에 위치하는 중금속 수송 단백질인데요. 중금속을 액포에 저장해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세포질로부터 격리시켜 독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을 식물 실험에 자주 이용되는 풀, 애기장대에 도입했더니 이 애기장대는 중금속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되고 더 많은 중금속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YCF1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형질 전환된 퍼플러 GMO를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이나 하천변에 식재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IT의 결합 또한 연구 중인데요. 미래에는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식물이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식물의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더 잘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미모사잎을 예로 들어볼까요? 미모사잎은 누군가 건드리면 마치 시든 것처럼 축 처지는데요. 이것은 미모사잎이 외부 자극을 받았을 경우 내부적으로 전기 신호를 일으켜 이것을 화학 신호로 바꾸고 세포 안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내보내니 잎이 쭈그러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초식동물이 잎을 먹으려 할 경우 스스로 시든 것처럼 보여 먹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식물이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말로 식물을 자극해 스스로 광합성을 많이 하도록 하거나 피톤치드 같은 방향성 물질을 더 많이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 공간별 오염 정도에 따라 바이오 센서를 통한 식물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면 식물체가 산소나 음이온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피톤치드 향을 다량 발생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텐데요. 더 나아가 기계가 필요 없이 식물이 공기청정기를 대신해 쾌적한 실내 녹색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물 내 발생한 오염 물질을 정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도심 속 빌딩이 마치 숲속 같아지겠죠. 이렇듯 앞으로 식물의 환경 정화 역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식물 환경 정화는 21세기 쾌적한 환경 욕구 증가와 함께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술은 식물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10여 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선발하여 사용했지만 현재 선진국에서는 유전공학적인 기술을 이용해 자생식물보다 우수한 정화 능력을 지닌 식물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유독물질을 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흡수하고 그들의 독성에 잘 견디는 식물을 개발하는 것이 식물을 이용한 환경 정화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물학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연구가 된다면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